그날도 평범했어요.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저는 늘 그랬듯 왔어요? 하고 물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이 코트를 벗으며 고개를 돌렸을 때 바람결에 스쳐 들어온 냄새가 있었어요. 달콤한데 싸한 냄새. 그 향수는 너무 익숙했죠. 은지 향수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은지요, 제 여동생이에요. 저보다 4살 어리고 밝고 부침성 좋은 애죠. 가족 중에 가장 예뻤어요. 어딜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고 어머니도 은지는 복이 많아 하셨죠. 어릴 때부터 뭐든 제가 양보했어요. 학원, 옷, 심지어 부모님의 관심까지. 그래도 저는 언니니까 은지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의 셔츠에서 그의 향수가 난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웃어넘기려 했어요. 남편이 아침마다 향수 뿌리는 걸 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그 향은 너무 뚜렷했어요. 오늘 누구 만났어요? 응? 아, 거래처 사람들. 여자도 있었어요? 응? 무슨 소리야? 다 남자들이지.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어색했어요. 그날 저녁 밥을 먹는 내내 그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어요. 식탁 위 김치찌개 냄새보다 그 향수가 더 진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밤에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옷을 세탁기에 넣다가 멈췄어요.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쪼가리가 나왔어요. 은지야, 오늘도 고마워. 그 짧은 문장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겠지. 은지가 흔한 이름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이 잠든 옆자리에서 그 얼굴을 보는데 낯설더군요. 당신이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 그 다음 날 은지가 전화를 했어요. 언니나 요즘 언니 동네 자주 가. 우리 동네? 왜? 그냥 일 때문에 근처에 들러. 언니네 집도 들를까? 아니, 됐어. 바쁠 텐데. 그 대답이 너무 가볍게 나와서 나도 모르게 심장이 덜컥했어요. 그날 이후로 은지는 자주 연락했어요. 언니, 그 카페 알아? 언니네 집 근처에 있는데. 언니 남편 진짜 부지런하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네. 그녀가 웃으며 한 그 말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렸을까요?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우리 집 앞 도로를. 그날 밤 남편은 또 늦었어요. 11시 반을 넘겨서야 들어왔죠. 회사 일 많아요? 응, 요즘 프로젝트 막바지라 좀 정신없네. 회사 사람들은 잘 지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는데 그 순간 셔츠에서 또 향수가 났어요. 이번엔 확실했어요. 은지의 향. 그녀가 몇 년째 쓰던 향수. 제가 생일 선물로 직접 사줬던 바로 그 제품. 오늘도 거래처 만났어요? 응. 왜? 향수 냄새가 나네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향수? 아, 옆자리 사람이 뿌렸나 보네. 그의 손이 식탁 밑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남편의 휴대폰을 봤어요. 잠든 사이 조용히. 잠금 패턴은 바뀌지 않았어요. 손끝이 식은 채로 화면을 넘기는데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은지야, 잘 들어갔어? 심장이 멈췄어요. 은지야. 그 이름 3글자가 화면 위에서 나를 조롱하듯 반짝였어요. 그 다음 날 나는 아무 일 없는 듯 밥을 차렸어요. 당신 요즘 피곤하죠? 응, 조금. 은지도 요즘 바쁘대요. 그 말에 남편이 젓가락을 멈추더군요. 순간 그 짧은 정적에서 확신했어요.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둘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그 향수 냄새가 여전히 남편에게서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이제 은지가 아니라 배신의 냄새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남편은 여전히 늦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에 일이 있어 나갔다가 남편의 차를 봤어요. 낯선 카페 앞 차 안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내 여동생이었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손을 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 내 인생의 절반을 송두리째 부숴버렸어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어요. 눈물이 아니라 온몸이 얼어붙은 느낌이었어요. 두 사람은 언제부터였을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오갔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은지 걱정하던 말투, 은지가 내 남편 칭찬하던 웃음. 모든 게 다 연결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이게 뭐야, 진짜.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울음처럼 흘렀어요. 그날 이후 내가 사는 세상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남편의 웃음이 불쾌했고 은지의 목소리가 두렵고 모든 게 다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확실하게 알아내겠다고. 진짜 어디까지 거짓인지 그 사람들 입에서 직접 듣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지야, 우리 언니네 집에 좀 와. 왜 언니? 무슨 일 있어? 그냥 보고 싶어서.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심보다 더 진한 감정이 있었죠. 그건 의심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은지는 금세 전화를 끊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죠. 언니, 웬일이야? 갑자기 부르길래 깜짝 놀랐잖아. 보고 싶었어? 요즘 바쁘다며? 응, 뭐 이것저것. 근데 언니 집 오랜만이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며 웃더군요. 언니네 집 여전히 따뜻하다. 냄새도 좋고. 그 말이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그날따라 그 웃음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차 마실래? 응. 언니가 끓여주는 거면 뭐든 좋아. 은지는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 손끝이 이상하게 조심스러워 보였죠.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조용히 물었어요. 은지야, 요즘 어디서 일해? 아, 그냥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왜? 회사 그만둔 지는 좀 됐지? 응, 한 세 달. 그녀는 컵을 들며 천천히 웃었어요. 언니 왜? 내가 뭐 잘못했어? 그 물음의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차양이 코끝을 스쳤는데 그 향도 어쩐지 남편 셔츠에서 맡았던 향이랑 비슷했어요. 아니, 그냥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서. 하긴, 언니도 바쁘잖아. 형부 회사 일도 돕고. 그래, 그렇지. 형부는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 그 순간엔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일부러 묻는 거야. 나는 일부러 웃었어요. 당신 형부? 잘 지내지. 요즘 피곤해 보이긴 해. 아, 맞다. 얼마 전엔 형부 회사 근처 갔다가 봤어. 그래. 응, 멀리서. 나한테 손 흔들더라.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셨지만 그 말이 내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손을 흔들었다고? 그걸 왜 지금 말하는데? 은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언니,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밥 먹자. 그녀가 현관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 분명히 뭔가 있다. 그녀의 발걸음엔 거짓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한 손엔 와인병이 들려 있었죠. 오늘 회식했어? 응, 거래처 사장님이랑. 와인 남아서 가져왔어. 같이 마셨어요? 응, 몇 잔만.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코트 주머니를 뒤졌죠. 휴지 조각, 명함 하나, 그리고 빨간 립스틱 자국이 살짝 묻은 포스트잇. 오늘도 고마워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그 이 한 글자. 은지의 이름 첫 글자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짧은 글자가 내 세상을 쪼개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자는 옆에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저 사람은 언제부터 나를 속였을까? 아니, 나를 사랑하기는 했을까? 이틀 뒤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지야, 언니가 요즘 너무 심심해. 같이 어디 놀러 갈래? 언니가 웬일이야? 나야 좋지. 그럼 이번 주말 어때? 응, 좋아. 형부도 같이 가? 그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아니, 둘이서. 키읔키읔 알았어, 언니. 뭐가 그렇게 비밀스러워. 주말이 됐어요. 은지는 밝게 웃으며 차에 탔어요. 어디가? 그냥 드라이브. 나는 웃으며 핸들을 잡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은지야. 응? 너 형부랑 자주 연락하지? 그녀는 순간 고개를 돌렸어요. 뭐? 왜 그래, 언니? 카톡 같은 거. 아니, 형부가 나랑 왜 연락해? 그럼 이건 뭐야? 내가 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날 밤 남편 폰에서 봤던 문자를 캡처해 놨죠. 은지의 표정이 순간 얼었어요. 그건 그냥 오해야. 오해? 은지야, 잘 들어갔어? 그게 오해야? 형부가 나한테 상담 좀 했어. 상담? 언니한테 서운한 거 있다고 하길래 그냥 들어줬어. 그녀의 말이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끔찍했어요. 상담? 응. 형부가 힘들어 하길래. 그걸 왜 내가 들어?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선은 지켜야지. 언니, 오해하지 말라니까. 그녀는 짜증을 냈어요. 나도 형부가 언니 사랑하는 거 알아. 그 말 속에 묘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마치 나는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나는 화장실에서 토할 뻔했어요. 온몸이 떨렸고 머리가 울렸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내가 바보였구나. 그 말을 수십 번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남편은 또 늦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향수 냄새가 훨씬 강했어요. 또 회식이야? 응, 왜? 술 냄새보단 향수가 더 진하네.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어요. 누가 내 옆에서 많이 뿌렸나 봐. 그 웃음이 너무 익숙해서 도리어 더 무서웠어요. 당신 은지 만나지?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물어봤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 그럼 내일 같이 병원 가자. 거기서 은지도 같이 보자.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자꾸 의심해? 내가 왜 의심하겠어?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나는 방 문을 닫고 울었어요. 그 울음은 분노보다 더 조용했어요. 눈물이 아니라 깊은 절망 같은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미안했어. 요즘 내가 예민했나 봐. 괜찮아요. 나도 신경 썼나 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나는 이미 마음속에 결심을 세웠어요. 이제부터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날 오후 나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며칠 전 파일을 재생하는데 거기엔 남편과 은지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형부, 이렇게 만나도 괜찮아요?
괜찮아. 내 언니는 몰라. 그래도 나 좀 무서워. 걱정 마. 언니보다 널 더 좋아하니까.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끝냈어요. 내가 그동안 믿고 쌓아온 가정, 가족, 사랑,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전화했어요. 은지야, 내일 잠깐만 와. 언니가 줄 게 있어. 뭔데? 와보면 알아.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 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나는 그날부터 복수를 준비했어요. 은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왔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내 눈에 그게 다 가면처럼 보였어요. 언니 늦어서 미안. 그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손에는 조그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이거 형부 좋아하는 배. 오랜만에 같이 먹자.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거실엔 조명이 반쯤만 켜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차 대신 검은 상자가 하나 있었죠. 그 안에는 USB, 문자 캡처, 영수증, 그리고 사진 한 장. 나는 그걸 그대로 두고 은지를 바라봤어요. 앉아.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앉아봐.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은지야, 형부랑 언제부터야? 그녀의 눈이 딱 멈췄어요. 숨이 막히는 듯 입술이 붙어 있었죠. 그러다 짧게 한숨을 쉬더니 웃었어요. 무슨 말이야, 언니? 무섭게 왜 그래? 언제부터냐고 물었잖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언니, 오해야. 그럼 이건 뭐야? 나는 상자를 열었어요. USB, 카페, CCTV 캡처, 포스트잇. 오늘도 고마워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거. 내 글씨 맞지? 은지는 그때야 얼굴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언니 그건 대답해. 그냥 장난이었어. 장난? 응. 형부가 힘들다고 하길래 위로한 거야. 형부 위로가 손잡는 거였어? 그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상자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죠. 이건 회사 자금 이체 내역이야. 형부 회사에서 자물료로 내 통장에 매달 300만 원씩 들어갔더라. 그건 형부가 부탁했어. 무슨 부탁? 언니 몰래 나한테 재정 관리 맡겼대. 언니 스트레스 받을까봐.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요. 너 그 말 믿고 받은 거야? 형부가 그랬으니까. 형부가 내 말 들으면 뭐든지 다 믿을 거잖아. 내가 말하면 세상이 뒤집혀도 그럴 거야. 은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부터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언니, 나도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미안함엔 후회가 아니라 자기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언니는 항상 완벽했잖아. 뭐? 학교 다닐 때도 결혼할 때도 심지어 엄마한테조차 언니는 늘 이상적인 딸이었어. 나는 늘 그 그림자였고. 그래서 내가 형부를 뺏은 거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언니 옆에 있었지만 눈빛은 가끔 나를 봤어. 그녀의 말투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걸 사랑이라 부르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형부랑 있으면 언니처럼 된 기분이었어. 그 말을 듣는데 마치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은지야. 응? 너 나한테 진짜 가족이었냐? 당연하지. 근데 왜 내 등에 칼을 꽂았어? 그럴 의도 아니었어. 의도든 아니든 결과는 같아. 그녀는 울먹였어요. 형부가 먼저야, 언니. 나도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그만.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그 핑계,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나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오늘 밤 형부도 올 거야. 뭐라고? 둘 다 여기 앉아. 내 눈앞에서 진실을 다 말해. 언니, 오늘 끝내자. 남편은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왜 이렇게 조용해? 하며 신발을 벗었죠. 그때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은지를 보고 멈췄어요. 은지, 형부, 앉아요.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내 앞에 상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내가 대답해야지. 서연, 오해야. 그 말, 이제 지겹다. 나는 상자에서 포스트잇을 꺼내 그의 앞에 놨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거 내가 쓴 거야? 은지가 내 이름 첫 글자로 썼더라. 남편은 말을 잃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볐죠. 서연, 진짜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외로워서? 그때 내가 입원하고 은지가 날 도와줬잖아.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몰랐다고? 그때 내가 없는 집이 너무 허전했고, 그럼 위로받을 사람이 동생뿐이었단 말이야? 미안해.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은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애 아니야. 그럼 어떤 애인데? 착하고 순수하고. 나는 그 말을 끊었어요. 그만해. 그 입으로 내 동생을 순수하다고 말하지 마. 은지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언니, 나도 괴로웠어. 괴로웠으면 멈췄어야지. 형부가 나를 붙잡았어. 남편이 소리쳤어요. 은지야, 형부, 이제 다 말하자. 그만하라니까.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좋아. 그럼 둘 다 말하지 마. 서연, 그 대신 내가 말할게. 이제부터는 내가 정리한다. 나는 상자 안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 너희가 만나던 날짜, 시간, 문자, 통장 이체 내역.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너희 둘이 시작하던 날부터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지금까지? 기다렸지. 내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은지가 숨을 삼켰어요. 언니 설마. 그래. 너희 둘 다 망가질 준비해. 언니. 아니, 이제는 은지 씨라고 해야겠다. 우리 가족 아니니까.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 이건 미친 짓이야. 미친 짓?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 너까지 이렇게 되면. 나까지? 너도 망가질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 나는 이제야 살아나는 거야.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은지는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나도 사랑했어. 그래서 그게 다 용서돼? 아니, 근데 나도 사람이야. 사람이라면 남의 인생은 빼앗지 말았어야지.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형부는 언니를 사랑했어. 근데 언니는 형부보다 일만 봤잖아.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그럼 그 틈을 내가 채운 거야? 그때는 그렇게 느꼈어.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울음이 멈추자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그림자였어요. 늘 완벽하려 했던 나.
늘 언니답게, 아내답게 살았던 나. 그 완벽함이 누군가에게는 질투였고, 누군가에게는 틈이었겠죠. 하지만 그건 이제 상관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은지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어요. 창밖은 조용했고 도시 불빛이 멀리 번지고 있었어요. 손에는 상자 속 USB가 쥐어져 있었죠. 작고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내 인생이 통째로 들어 있었어요. 이걸로 끝이다.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으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지야, 고마워. 형부, 나 무서워. 괜찮아. 서연은 몰라. 그 대화가 귀에 맴돌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고 가슴 속에 뭔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눈을 떴어요. 새벽 3시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보냈어요. 제목 이혼 소송 관련 증거 제출 요청. 받는 사람 변호사, 그리고 한 통은 스스로에게. 내용 이건 기록이다. 배신의 증거이자 시작의 선언이다. 그날 새벽 나는 다시 한번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이별의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식탁 위엔 차가운 커피잔 하나. 그 앞에 앉은 나는 이제 다짐만 남은 얼굴이었어요. 오늘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그렇게 3부의 밤은 끝났어요. 그리고 진짜 복수의 설계가 시작됐죠.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 바람이 내 생각을 한 줄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죠. 울음은 끝났고 이제는 일만 남았어요.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감정을 창고에 잠깐 넣어두기로 했어요. 열쇠는 나만 알고 아무도 못 열게. 먼저 달력을 폈어요.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 사이로 빨간 펜을 들고 날짜를 골랐죠. D-21, D-14, D-7. 단계별로 내가 움직여야 할 일들을 칸칸이 채웠어요. 법, 돈, 집, 회사, 사람. 넣고 빼고 묶고 자르고. 감정은 빼고 숫자만 남기는 작업이었어요. 첫 번째 회사. 남편의 회사는 겉만 반짝였고 속은 비어 있었어요. 나는 결혼 초에 넣었던 투자금 계약서를 꺼냈죠. 그때는 믿음이었고 지금은 증거였어요. 정갈한 서류철에 공동투자자 박서연 지분 45%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살아있었어요. 그 한 줄이 오늘 나를 보호해줄 우산이자 칼이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이사 변경 신청, 가압류, 계좌 임시 동결.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가 침착하게 받았죠. 네, 오늘 바로 접수하고 내일까지 동결 통보가 갈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대외 공문은 제 이름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경영 정상화라는 제목이면 충분해요. 그 말은 곧 지금까지 비정상이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떤 비난도 덧붙이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은 이미 서류 속에서 증명되니까. 두 번째, 집. 집은 사랑의 증거였고 지금은 책임의 증거였어요. 대출 보증인의 이름은 내 이름이었고 등기부 첫 장에도 내 이름이 박혀 있었죠. 은행 상담실에 앉아 또박또박 물었어요. 배우자 귀책 사유로 이혼 진행 시 담보권과 채권자 권리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직원은 서류를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증인 우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나 담보 위험이 있으면 채권자 대위 행사도 가능하고요.
그럼 선제적으로 이전 신청과 관리인 지정 두 가지 모두 넣어주세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 명령을 같이 진행할게요. 권리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의 말투로 나는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사인은 칼날처럼 매끄럽게 종이를 지나갔고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떨림이 내 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시스템에서 온 것 같았죠. 세 번째, 돈의 길. 돈은 말이 없지만 언제나 발자국을 남겨요. 나는 회계 담당자에게 요청했어요. 지난 1년치 외부 컨설팅 비용과 특수관계자 거래, 계정, 통장 사본 전부 주세요. 파일이 도착하자마자 피벗을 돌렸어요. 날짜, 수취인, 메모. 김은지라는 두 글자가 월말마다 규칙적으로 찍혀 있었어요. 300, 300, 300. 마치 월급처럼. 나는 그 표를 PDF로 저장하고 매일 제목을 썼어요. 증거 특수 관계자 부당지급 내역 12개월.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나에게 동시에 보냈죠. 증거는 늘 산처럼 쌓아두는 게 좋아요. 누가 발로 걷어차도 안 무너지게. 네 번째, 사람.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사람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방향을 만들 수는 있어요. 먼저 회사의 핵심 직원 셋과 차례로 커피를 마셨어요. 힘들었죠. 앞으로는 월급 날짜 어기는 일 없을 거예요. 외부 자문은 전부 재심사예요. 성과 지표랑 연동하고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팀장님, 비용 결제선 두 줄로 나눠요. 회계와 운영, 서로 견제되게. 내 말투는 차분했고 끝에 늘 고맙습니다를 붙였어요. 사람은 존중에 약해요. 특히 그동안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그래요. 눈빛들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이 회사가 다시 살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면 배는 다시 앞으로 가요. 다섯 번째, 소문. 소문은 칼이 될 수도 방패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굳이 떠들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정상화 공문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한 줄짜리 메시지. 회사의 일은 회사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사적인 사연은 집안에서 정리하고 공적인 문제는 문서로 정리하는 데에 벗어나지 않기로 했어요. 소문은 누가 키우는지 알잖아요.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침묵을 계획에 넣었어요. 침묵이 전략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저녁이 될 즈음 은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계약 다 끊겼어. 나 이제 어떻게 해? 손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답장을 쓰는 데에 10초를 썼죠. 내가 답해줄 말이 아니야. 그리고 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죄책감은 계획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 문을 닫아두어야 다음 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밤이 깊어지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회사 계좌 왜 동결이야? 경영 정상화. 나도 대표야. 아니, 지금은 직무정지야. 통보 갔을 거야. 서연, 우리 서로 치지 말자. 서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당신은 이미 쳤어. 나는 방어 중이야. 은지랑은 정리했어. 그 말 오늘만 몇 번째야. 진짜야. 진짜라면 내일 공증사무소로 와. 내연관계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날짜 쓰고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책임각서도 같이. 수학이 넘어가 고요했어요. 생각해 볼게. 생각할 시간 지났어. 전화를 끊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았어요. 허공에서 발을 떼는 기분이 아니라 단단한 바닥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은지가 집에 왔다. 애가 많이 상했더라. 그래요. 너희 둘 피가 섞였잖니. 피가 다가 아니에요, 엄마. 그래도 내 동생이다. 알아요. 그래서 경찰은 부르지 않았어요.
엄마의 한숨이 길었어요. 네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 만들지 말라 하셨을 텐데. 아빠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 없었겠죠. 말을 삼키고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나 밥 좀 해줘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와라. 무슨 말인지 다 듣지 않아도 내 손 잡아줄게. 그 말이 조금 위험했어요. 마음이 느슨해질까봐. 그래도 가기로 했어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회사로 가는 길, 공문 승인 메시지가 떴어요. 법원 가처분 인용. 계좌 동결 및 대표권 행사 제한. 핸들을 잡은 손이 살짝 떨렸어요. 턱을 내리고 호흡을 3번 고르고 차를 세웠죠. 거울 속 얼굴이 차분했어요. 됐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전쟁의 첫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오전 회의를 열었어요. 임원 셋, 팀장 둘, 회계 하나. 화이트보드에 4줄을 썼어요. 현금 흐름주 이해 공개. 외부 자문 전면 재심사. 채권자 협상 우선순위 재편. 직원 복지비 체납분 즉시 지급. 말을 짧게 했고 고개를 끄덕이는 눈빛을 확인했어요. 현실은 늘 돈과 일정으로 움직여요. 의욕이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와 잔액. 회의가 끝나자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 말에 목이 살짝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같이 갑시다. 점심 후 공증사무소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15시 2분 내방 예약 확정. 나는 짧게 답을 보냈어요. 확인. 그리고 남편에게 링크를 보냈죠. 3시. 오면 사인. 안 오면 법원. 3시가 되기 한참 전 공증사무소 안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어요.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수척해진 얼굴, 눈밑이 푹 꺼져 있었죠. 그리고 1분쯤 뒤 은지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고개가 내려가 있었어요. 둘 다 앉아. 내 목소리는 낮았고 공증인의 눈빛이 우리 셋을 스캔했어요. 이 서류는 사실 확인과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자필 진술입니다.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서명하시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볼펜을 들었어요. 은지는 침을 삼키며 종이를 바라봤죠. 첫 장, 내연관계 사실 확인서. 남편이 먼저 적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배우자 박서연과 혼인 관계 중 김은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인정함. 펜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에 내 심장이 박자를 맞췄어요. 둘째 장, 회사 자금 유용 및 책임각서. 자물료 명목 지급 중 일부는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하며 민형사상 책임에 협조함. 셋째 장, 접근 금지 및 연락 제한 서약. 박서연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 접촉 추적을 일절하지 않음. 넷째 장, 사생활 비밀 준수 및 명예훼손 금지. 사적인 내용 유포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마지막 장, 재산 분할 예비 협의.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중 박서연의 지분과 기여를 우선 고려함. 은지는 손을 떨며 자신의 이름을 적었고 남편은 사인을 끝으로 펜을 놓았어요. 공증인의 도장이 꽝 하고 찍혔고 번들이 서로 다른 파일철로 나뉘었죠. 나는 내 파일철을 가방에 넣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끝. 끝이라는 단어는 이상하게도 시작처럼 들렸어요. 내가 나로 돌아가는 시작.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차가웠어요. 남편이 내 뒤를 따라 나와 서 있었어요. 서연.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미안해. 그 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미안함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책임이 사람을 바꾸지. 나는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에 그의 모습이 작아졌고 사거리 신호가 초록으로 변했어요. 운전대 위에 올린 손을 잠깐 풀고 핸들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았어요. 몸이, 마음이, 머리가 같은 속도로 움직였어요. 이 속도가 살아있는 속도라는 걸 오랜만에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 냄새가 쓸고 들어왔고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가 부글부글 났어요. 머그컵에 차를 붓고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해야 할 일 리스트를 다시 봤죠. 선으로 그은 일들, 체크 표시, 그리고 남은 2줄. 모친댁 방문. 오부 파멸의 날 준비. 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서연아, 언제 와? 지금 출발해요. 저녁에 미역국 끓여놨다. 미역국이요?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한테 미역국 먹이는 거야. 엄마의 농담에 웃음이 났어요. 금방 갈게요. 엄마 집으로 가는 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아파트 벽에 번졌고 공원 분수는 멈춰 서 있었죠.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수의 중턱을 넘고 나니 발바닥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땅이 단단하고 바람이 차갑고 겨울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겠더군요.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왔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미역국 냄새가 퍼졌어요.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조용히 내려갔어요. 엄마, 맛있다. 그럼 됐다. 엄마는 그 말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늘 내게 제일 필요한 위로였어요. 밥을 다 먹고 싱크대 앞에 같이 섰어요. 엄마가 물을 틀고 나는 그릇을 헹궜어요. 서연아. 응. 복수는 끝까지 하려면 자기 자신한테도 공평해야 한다. 알아요. 너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 잘못 때문에 너까지 부서지면 그건 복수가 아니라 손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넌 그런 애지. 엄마가 내 손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 2번의 톡톡이 내 심장 박자랑 같았어요. 밤이 깊어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닫자마자 나는 거실 불을 켰죠. 테이블 위에 오늘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를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다시 넘겼어요. 도장, 사인, 날짜. 종이 위에 잉크가 마르며 현실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 지은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소리처럼 방안이 단단해졌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올 듯 말 듯 했어요. 오늘은 울지 않았어요. 내일도 울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울음은 내 계획 안에 없어요. 내일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할 거예요. 그들의 결말, 그리고 나의 새 출발. 파멸이라는 단어가 꼭 잔혹함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썩은 가지를 쳐내고 새순이 나게 하는 일도 어떤 의미에선 파멸이에요. 나는 썩은 가지들을 다 잘라냈어요. 이제 새순이 날 차례예요. 책상 서랍에서 흑백 결혼 사진을 꺼냈어요. 2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거짓이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진짜였으니까. 사랑은 진짜였고 시간이 우리를 달라지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대신 뒤에 날짜를 하나 더 적었어요. 다시 마이너스 시작, D-1. 스탠드를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죠. 가슴이 조용히 오르내렸고 손끝에 피가 돌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눈을 감기 직전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끝까지 가자. 그리고 가볍게 살자. 아침부터 공기가 묘했어요. 햇빛은 평소처럼 창문을 통과했는데 그 빛이 이상하게 낯설었죠. 전날 밤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정리하고
잠을 잔 것도 같은데 몸이 가볍지 않았어요. 머그잔에 커피를 따르면서 나는 무심코 손끝을 봤어요. 펜을 오래 쥐고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더군요. 지문이 눌리고 손가락이 조금 부었어요. 끝났는데 왜 아직도 무겁지? 스스로한테 물었죠. 그러다 폰이 울렸어요. 번호, 모르는 번호. 하지만 감으로 알겠더군요. 받았어요. 서연이냐? 그의 목소리였어요. 그 남편. 왜?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이번 한 번만. 나 진심이야. 그 말 이제 지겨워요. 은지가 사고가 났어. 순간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오늘 새벽? 다리 근처에서 신고 들어왔대. 병원에 있어. 경찰도 왔다고 하더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커피 냄새가 갑자기 역겨웠어요. 병원 이름이 뭐예요? 한빛병원. 알겠어요. 서연, 제발 오지 마. 지금 전화를 끊었어요. 그 말이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게. 택시를 잡아탔어요. 병원 앞 기자 몇 명이 모여 있었죠. 플래시가 번쩍이고 누군가 교통사고래 하고 외쳤어요. 나는 그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은지 씨 보호자분 계십니까?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언니예요. 응급실 문이 닫혀 있었고 창문 사이로 비친 동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팔에 피가 마르고 입술은 색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말했죠. 추락사고였어요. 아직 의식은 없고 골절이 심해서 수술 들어갔습니다. 의식은 돌아올 수 있나요? 확답은 못 드려요. 나는 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은지야. 입 밖으로 새어나온 이름이 참 낯설고 참 아팠어요. 병원 복도 끝에 그가 서 있었어요. 남편. 내가 다가가자 그는 눈을 피했어요. 수척한 얼굴, 풀린 셔츠 단추. 언제 왔어? 방금. 나한테 전화 왜 했어요? 내가 언니니까. 그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내 이름 부르더라. 뭐? 차에서 떨어지기 전에 언니한테 미안해 그 말만 하고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벽에 등을 기대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허무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누구도 이기지 못한 싸움, 끝까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이야기.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수술은 일단 마쳤는데 출혈이 많았어요. 지금은 위중합니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내 귓가에 박혔어요. 위중합니다. 살아있다는 말도 죽었다는 말도 아닌 가장 잔인한 중간. 의사는 내게 사인을 요청했어요. 수혈 동의서요. 펜을 잡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내 피가 이 아이 몸에 들어가는 거네. 가슴이 시렸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사인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피라도 같으니까요. 밤새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한쪽 끝에 앉아 있었고 우린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새벽 청소기 소리가 복도를 스쳤어요. 그게 이 상황의 유일한 배경음이었죠. 서연. 그가 낮게 불렀어요. 우리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 말 몇 번이나 했어요. 이번엔 진심이야. 진심이 뭐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애 죽으면 입 닫아요. 지금은 그의 얘기만 해요. 우리 얘기는 끝났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은지, 나 때문에. 그만하라니까요. 서연, 그날 집 나와서 은지한테 갔어. 나는 손끝이 떨렸어요. 왜?
정리하려고. 근데 그 애가 울더라. 차 안에서. 그는 눈을 감았어요. 언니 용서받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말했어. 이제 끝내자. 다 돌려주자. 그랬더니 차 문을 열고 그는 입을 막았어요. 뛰어내렸어. 내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진짜야. 난 브레이크 밟았는데.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 나 이벌받고 살아야 해. 나 좀 도와줘. 도와줘요? 그의 장례라도.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다고요. 그럼 제발 기도라도. 그 기도, 이제 아무 소용 없어요. 나는 일어섰어요. 당신, 이제 나한테 말 걸지 마요.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의사가 다시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환자분,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벽에 기대었어요. 그제야 눈물이 터졌어요. 살아서 다행이었지만 그 애가 깨어나면 뭘 말할 수 있을까? 병실로 옮겨지는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손등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산소 호흡기가 작게 숨소리를 대신했어요. 나는 그 손을 잡았어요. 은지야. 작게 불렀어요. 그래도 살아줘서 고맙다. 그게 벌이든 선물이든 이제부터는 내가 감당해. 그때 은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의사 말로는 반사 반응일 수도 있다 했지만 나는 그게 신호 같았어요. 그래. 살아야 돼. 다 끝났으니까. 병원을 나와 공원으로 걸었어요. 하늘은 흐렸고 나무엔 낙엽이 붙잡히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죠. 손에 들린 종이컵 커피는 식어 있었어요. 그때 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서연아. 응. 은지 소식 들었다. 네. 살았다며. 네. 그럼 됐다. 엄마의 목소리에 이상하게 힘이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래. 이제 됐다. 네가 옳고 그른 거 다 따질 필요 없어. 살아있는 게 이기는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뭘 미안해. 동생을 그렇게 만든 게 나 같아서. 아니야. 사람은 자기 선택으로 살아. 그 애는 넘어졌고 넌 버텼다. 그게 전부야. 엄마, 이제 그의 일은 그 애가 감당할 거야. 너는 이제 내일에. 내일. 그래. 내 인생. 며칠 뒤 은지가 깨어났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기억의 일부가 흐릿하다고 했어요. 그날의 일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죠. 나는 병실 문 앞에서 잠깐 서 있었어요.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나를 알아보는 듯 알아보지 못하는 듯 그 눈동자가 멈춰 있었어요. 언니.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괜찮아? 응. 기억나? 조금. 그래. 그럼 천천히. 형부는? 없어.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신문엔 작은 기사 하나만 났어요. 전 CEO 김도연, 추락사 추정. 나는 장례식장 문 밖에서 멀리서만 봤어요. 그를 용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내줘야 했어요. 사람은 떠나야 끝나니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접고 하늘을 봤어요. 한 줄기 비가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이제 됐다.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나는 집을 정리했어요.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내려놓고 상자 하나에 넣었어요. 이건 과거. 또 다른 상자엔 새 노트를 넣었어요.
표지에 2026이라 적고 첫 장에 썼어요. 다시 시작.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래, 이게 나야.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이 머릿속에 천천히 스쳤어요. 배신, 분노, 복수, 그리고 파멸.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건 내 이름이었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했어. 이제 됐어. 그 말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용서였어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사면이었어요.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오고 조용한 음악이 들리고 나는 내 이름을 되찾은 여자로 앉아 있어요. 복수의 끝엔 공허함이 남는다고 하죠. 맞아요. 하지만 그 공허함이 있어야 색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내 안엔 나만 남았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가장 큰 무너짐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 인생을 되찾는다고 하죠. 당신이라면 사랑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